결정입니다. 기획은 ing라고 그랬고 계획은 그것에 대한 도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ed. 자, 그러면 기획의 필요성은 뭐다?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굳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면 효과성의 달성 정도도 증진되겠죠. 효과. 우리 사회복지에서 과자가 들어가면 목적을 달성했느냐, 목표를 달성했느냐예요. 효과, 성과 이런 거는 전부 다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성의 증진은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결했느냐 이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임성을 증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성도 증진될 것이고요. 사기진작.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기획하는 건데,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걸 달성했어.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 그러면 엄청난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는 논의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의 불확실성을 그래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을 증진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획의 유형, 조직의 위계 수준에 따라서 기획의 유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실무자가 기획하는 범주랑 그 최고 관리자가 기획하는 범주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최고 관리자는 어떤 걸 하냐면 일단 목표 장기 기획을 해요. 장기. 그래서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최고 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사람은 최고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 전체 영역을 기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간관리자, 부장급의 중간관리자는 사업을 할당하고 총괄 사업을 기획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리층은 팀장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러니까 자기 팀 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일정표, 단기기획, 운영기획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자는 일상적인 업무 및 사소한 절차에 국한된 기획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에 따라서 기획을 유형한다 그러면 단기 기획과 단기 기획으로 나눌 수 있죠. 장기 기획은 뭐 1년 이상, 5년, 보통 요즘 10년까지도 보는데 10년까지 기획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시설의 운영위원회 갔더니 10년 기획을 세웠던데 그건 약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10년 계획은 약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5년 이내에 1년에서 5년 사이를 장기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계획은 1년 미만의 기획을 단기 기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는 전략 기획과 운영 기획이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의 부분이라 그러면, 운영 기획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실제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획인 거죠. 그래서 전략 기획을 먼저 보면 조직의 사명감과 가치 설정, 자원 할당을 통해서 조직이 추구해 나갈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전략 기획이고, 운영 기획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획득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획이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계획이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획 유형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자원 기획이 있습니다. 자원이라 그러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인 거죠. 네. 자원, 의존 이론 하면 뭐였죠?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정치경제 이론은 자원을 의존하는 이론과 같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했고, 자원기획은 그런 의미에서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기획이 물적 자원에서 재정기획이 나오는 거죠.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기획이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획, 시설이나 장비의 구입, 매입, 임대 등에 관한 기획도 필요하고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획, 그래서 서류 용지라든지 필기구, 기록 보관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적 자원, 사회복지 우리 행정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보상, 유지, 관리, 노사관계 등에 대한 기획들, 이것이 인적 자원에 대한 기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기획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하는 거겠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안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턱대고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보다 노력에 대한 질적 성과가 높고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을 하겠습니다. 개인 계획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취해야 할 활동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게 개인 기획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획을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스키드모어의 기획의 과정입니다. 스키드모어는 기획할 때 다음 과정 순으로 한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는 사회복지는 항상 제일 먼저가 뭐냐면 문제와 욕구 파악이에요. 근데 문제와 욕구 파악인데 여기는 문제와 욕구 파악이 없죠. 네. 그러면 문제와 욕구 파악과 동일한 게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문제와 욕구가 어떻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와 욕구 설정은 목표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 그러니까 문제와 욕구가 있으면 문제와 욕구 먼저이고 없으면 목표 설정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죠. 기획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목표란 어떤 활동의 주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가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돼요. 인적 자원은 어느 정도이고 물적 자원은 어느 정도이다 라는 것을 그 다음에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 모색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대안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각각의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예측하면 최종 대안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최소한 결과가 좋은 거. 그죠? 효율성, 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결정은 각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나면 최선의 계획을 결정할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는 다시 수립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립.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청사진 혹은 도표, 시간표 작성을 포함하여 단계적 행동 개요를 기록한다. 뭐 1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개방성 유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프로그램 한 번 기획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개방성과 융통성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참 진행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어. 그런데 처음에 고집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획의 기법. 아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 우리는 기획의 기법이 있는데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나요?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시험에는 칸트 차트와 두 번째 퍼트 차트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이게
시간별 활동 계획. 시간에 따라서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얘를 칸트 차트라 그래요. 칸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던 가로죠. 가로에는 시간 단위를 쓰는 거예요. 1월, 2월, 3월. 세로죠. 세로에는 세부 프로그램 명을 적는 거예요. 모집 공고, 대상자 선정, OT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각 세부 사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렇게 막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OT는 2월에 한다 그러면 2월에. 그리고 뭐 서비스, 무슨 서비스? A 서비스는 3월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칸트 차트라고 그런다. 시간별 활동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나와요. 가로에는 시간 단위, 월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 단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로에는 세부 사업명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에서 세부 목표와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입하며 활동 수행 기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세로에는 사업, 행사를 위한 주요 세부 목표 또는 관련 활동을 기입하고 가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시간을 기입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뒤 도표에 사업이 시작 또는 완료 시까지 계획된 세부 목표 및 활동 기관과 그것이 실제 수행 현황을 병행하면서 막대 모양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표시하는 이 차트를 칸트 차트,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 전체 작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1월 달에 뭐 하면 되죠? 요거 모집과 대상자 선정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 작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 과업 완성 시간의 단축과 여유 시간의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뭐를 확인 못하냐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업 간의 연결성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OT와 대상자 선정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OT와 서비스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칸트 차트의 단점입니다. 얘의 장점은 뭐예요? 작성하기 쉽다.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런 것이 장점이겠죠. 여러분 프로포절에 다 이것만 봤잖아요. 그죠? 네. 작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퍼트 차트예요. 퍼트. PERT도 같이 적죠. 거기에다가. PERT.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요. 위에는 칸트 차트라 그러면 밑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는 퍼트 차트예요. 퍼트. PERT. 퍼트 차트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결혼식을 올리려면? 일단은 결혼식장. 식장 알아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청첩장. 메이크업. 부케. 또 부케. 여기 다 넘어갔다 갑시다. 그럼 뭐에 필요할까? 결혼식 하려면 상견례. 상견례. 상견례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상견례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죠? 상견례하고 결혼식 바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뭐 이거 생각하고. 근데 상견례하고 얘를 갈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죠. 네. 식장 다 알아보고 나중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에 상견례 하기 전에 또 뭐 할까요? 뭐 교제한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럼 뭐 이렇게 가나? 너무 단순한데? 교제하기 전에 또 뭐 하지? 썸을 타죠. 알았어. 뭐 이렇다고 칩시다.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없으니까. 만약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 어떤 프로그램의 연속선 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과 시작의 사이에서 다양한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얘에서 여기까지 가는 각각의 시간을 여기에 T를 적어주는 거예요. 상견례에서 결혼식까지 가는 게 보통 얼마 정도, 몇 주 정도 걸까요? 평균. 평균 6개월? 아닌가? 결혼식 안 해가지고. 한 3개월이라고 칩시다. 12. 3으로 적어야 그냥 3.
그러면 요거는 뭐 보통 1개월이면 될 것 같고, 그죠? 상견례하고 이거 준비하는 거 그럼 여기 2 이렇게 합시다. 교재하고 얼마 만에 상견례할까요? 뭐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짧다. 이거 지금 대충 한 거기 때문에 뭐 1, 2, 3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여기 3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제 썸 탄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는 것?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한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바로 상견례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일로 올 수도 있지만 뭐 여기까지 가서 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흐름을 알 수가 있어. 아, 상견례를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청첩장을 하고 식장을 구하는구나. 이런 거. 옛날에 식장이 먼저였는데 뭐 이제 메이크업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순서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거와 이거의 관련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려면 썸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업과 사업 간에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칸트 차트에는 사업과 사업 간에 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연결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는데 얘는 화살표 표시가 있어. 그래서 이건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결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계경로라는 거예요. 인계경로. 인계경로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최장경로예요. 최장경로는 뭐냐면 썸을 타고 결혼하는 데까지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가장 늦어도 그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시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미국 핵 잠수함을 만드는데 잠수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잠수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대장인데 대장이 딱 갔어. 이 잠수함 언제 만들어지나? 그랬는데 거기에 간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짧은 기간. 이게 열심히 하면 한 달 후에 완성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한 달 뒤에 왔어. 네.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아? 가장 먼 날. 가장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게 뭐예요? 인계경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계경로는 확보해야 될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여기에서는 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계경로는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가장 긴 기간이 이거죠. 네. 3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거예요. 14? 14. 14가 임계경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계경로의 임계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 임계경로는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로 따라서 과업생 시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경로를 여러분들이 이러도 시험 볼 때 가장 짧은 기간을 찾아 막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긴 경로를 찾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추정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각 활동 간 상관관계 파악이 유리하다. 상관관계 파악이 유용하다. 즉 사업과 사업성 간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뭐다? 기획의 기법이 퍼트 차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활동 계획 카드는 여러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3월의 행사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월별 활동 계획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월별 활동 계획 카드는 뭐랑 같냐면 아까 칸트 차트랑 같아. 근데 그거를 모든 기간이 아니라 3월 달의 것만 딱 출력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월별 활동 카드가 되는 거예요.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위쪽에 가로 월을 적고 월 밑에 과업을 기록한 작은 카드를 꽂아 시간에 따라서 변경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시간별로 활동 계획 도표와 시간별 활동 계획 아까 칸트 차트를 얘기해요. 얘와 성격이 비슷하나 다른 점은 월별로 기록한다라는 것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월별 활동 카드는 업무 시간에 따라 변경하면서 이동하는 거. 이게 월별 활동 카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자원봉사자의 날이라 자원봉사자를 올 것 같아 체육관에. 그럼 이거 톡 떼서 어떻게 해요? 체육관에다가 임시 걸어놔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따라 변경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뭐는 확인할 수가 없어?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침관리기획이에요. 방침관리기획.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기획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방침관리기획은 일단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뭘 해야지 딱 생각하면 일단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 변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기에 방침관리기획이라 그래서 플랜드 액션, 플랜드 여기에 체크 액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요번에 사업 중에 뭘 했냐면 사회복지사 프로필 사진 찍기 사업을 했어요. 난 너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프로필 사진 하나 제대로 없어. 그럼 이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서귀포의 조개바다 축제에 갔는데 아는 사회복지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거 찍는 거 취미래. 그럼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한번 와서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준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 날짜 잡고 그냥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요? 여기 와서 찍었어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한다. 근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 그 사회복지사가 재능 나눔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다 신청해라 그래갖고 신청해서 찍었어. 반응 너무 좋았어. 찍은 사람이 많진 않아. 찍은 사람이 많진 않지만 왜냐하면 내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만 올렸으니까. 예. 그래서 많진 않았지만 와서 찍었는데 되게 좋아. 찍힌 사람도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나름 편집도 내가 해서 편집도 해서 했어요. 요즘 포토샵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편집을 딱 봤는데 버튼 2개면 나이도 조정이 되고요. 머리수도 조정이 되고 눈도 예전에 이거 다 이거 해야 됐는데 이제 그냥 숫자만 올리면 눈이 커지고 숫자만 누르면 눈이 옆으로 늘어나고 숫자만 누르면 볼살이 그러니까 되고. 첫 번째 여러 사람이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못 알아볼 정도로 수정해 달래요. 프로필이 아닌데 그 그러면? 사람의 주문이 그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알아볼 정도. 그래서 수정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 조명도 없어. 여기 조명도 없잖아요. 조명도 없어. 뭐도 없어. 그냥 일단 포스터 웹 광고 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하고 첫 번째 미리 하루 전날 와서 내가 먼저 지켜봤어. 조명이 너무 없구나. 그럼 조명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명을 좀 더 늘려서 찍고 뭐 이랬어요. 그런 걸 프렌드 체크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에 기획을 우리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기획을 꼼꼼하게 하더라도 놓치잖아요. 그럴 거면은 하고 점검하고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랜드 체크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일반적인 기획 과정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방침관리 기획에서는 계획한 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조직 내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계획 실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방법. 저의 장점은 요거예요. 플랜드 체크 액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무조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플랜하고 바로 두잖아요. 플랜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획 과정에서 이렇게 조명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로 들을 하면 무조건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해봤으니까 해보고 아까워서라도. 그쵸.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댓글에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네네 이 사회복지사도 1월달에도 또 해보자고 하네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또 한대요 사회복지사가. 왜 안 하냐? 왜 1월달이냐? 1급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급 합격해야 기분 좋게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모형과 기법. 의사결정 모형.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지역사회복지론도 나왔었죠? 실천론도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도 나오니? 정책론도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복지 항목은 철학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거 다 가져와서 행정에도 갖다 붙이고 정책에도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모형. 순수 합리 모형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합리 모형. 순수 빼도 돼요. 합리 모형은 어떤 거예요?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안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먼저 무엇인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제한된 합리 모형이에요. 밑에 거. 다른 말로 만족 모형이라고 해요. 만족 모형은 어떤 거죠? 만족할 수준 이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급 합격이라 그러면 합리 모형은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는 거예요. 아, 조사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00점 맞고, 지금 우리가 뭐 행정론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100점 맞고, 이게 합리 모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법을 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제한된 합리 모형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면 돼요? 120점 이상만 맞으면 돼. 그러려면 요거하고 요거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꼭 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120점 이상 맞으면 만족해 하는 수준. 그런데 그 만족의 수준이 또 한계는 뭐냐면 만족의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120점 딱 맞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나이 50에 공부를 하는데 한 170점은 맞아서 그래도 내가 자녀들한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만족 수준이 몇 점이에요? 170점인 거예요. 이 만족 수준이 사람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의 기준이 주관적이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수준을 정하더라도 이거는 제한된 합리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또 기본 전제가 아직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또 뭐냐면 점중 모형이에요. 점중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존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작년에 시험을 봤던 분이 있다 그러면 작년보다 내가 원래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작년보다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점중 모형이다. 그래서 점중 모형은 기존에, 과거에 이런 단어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시험 한 번 봤던 사람들은 그때보다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적게 하면 당연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뭔가 하나를 더 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 내가 합격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모형 시험에 자주 나오죠? 혼합 모형은 뭐하고 뭐의 혼합인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는 합리 모형에서 선택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할 때는 기존에 했던 것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점중 모형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쳤기 때문에 혼합 모형이라고 그래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주 고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전제의 합리 모형에서 방안을 선택하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했었던 노력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점중 모형과 합리 모형을 혼합한 형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우리 쓰레기통 모형 하면은 킹덤의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몇 가지 흐름이 있었어. 어떤 흐름이었었죠?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건 쓰레기통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이 뭐였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데 무정부 아주 혼란한 상태일 때 행정은 어떻게 흘러가는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무엇이 우연찮게?
문제의 흐름과 대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우연찮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것이 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사결정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왜 최적 모형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성적인 모형과 그러니까 합리적인 모형과 그 다음에 직관이나 판단이나 창의성 이거는 어떤 거냐면 초합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육감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직관이나 창의성이나 판단은 초합리적인 건데 왜 최적이라 그러냐면 합리적인 모형과 이번에는 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했기 때문에 무슨 모형이다? 최적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결합돼서 최적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공공선택 모형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공공선택 모형은 국가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긴 하지만 정치인들도 왜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결국 선택해요. 막 얘기하면서 국민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치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지 이처럼 공공선택 모형은 투표나 집단의 원리, 법률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양으로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은 소비자로 규정하면서 공공부분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서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 선택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을 위한 나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본인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는 그런 정부의 공공복지 추구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선택 모형은 정부의 공공복지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 모형 했고 의사결정 방법에는 일단 직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직관. 이게 이번엔 될 것 같아. 우리 주식 살 때 직관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번엔 이거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망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주식 살 때 옛날에 그랬었죠. 그냥 뭐 재무제표 볼 줄도 모르고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면은 항상 떨어지고. 내가 아는 그 기업은 다 잘 되는 곳이야. 그래서 나도 들어봤을 정도면 근데 다 떨어져요. 직관에 의한 거. 그래서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예, 좋을 리가 없죠. 예. 그 다음에 판단적 의사결정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적인 의사결정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경험이에요? 개인. 네, 자기가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경험치 안에서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 연구, 분석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형적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정형적이냐 비정형적이냐는 또 새로운 문제죠.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의사결정의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있으면 정형적, 형태가 없이 이루어지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법. 개인의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 나무와 대안선택 흐름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 나무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의사결정 나무는 최종 결과를 보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편적 접근을 할까? 선별적 접근을 할까? 보편적 접근을 하게 되면 돈으로 줄까? 서비스로 줄까? 선별적도 마찬가지 돈으로 줄까? 서비스로 줄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나을까? 얘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사 결정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근데 비슷하지만 대안 선택 흐름도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했어. 도움이 필요할까? Yes, no. 뭘 하는 거예요?
결정된 것을 그런 거고 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도움이 필요해? yes.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까? yes, no.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yes, no로 가져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대안 선택 흐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안 선택 흐름도는 yes와 no로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내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의사 결정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 데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은 또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죠? 집단적 의사결정은 우리가 또 여러 과목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델파이. 델파이 하면 키워드 뭐 어떤 거 키워드가 있어요? 전문가. 또 우편. 우편이나 메일로. 그 다음에 반복. 언제까지 반복해요? 합의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편이나 메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보장돼요?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델파이는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반복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정도가 델파이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키워드에서 델파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명목 집단. 명목 집단도 몇 개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명목상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명목상 집단이니까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 상호작용 없어. 상호작용이 없어. 집단인데 상호작용이 없어. 어떻게 없을 수 있어? 종이에 적었어. 그 다음에 그거를 발표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했어? 투표했어. 종이 적고 투표했어. 투표해서 뭐 했게?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죠. 이게 명목 집단의 키워드예요. 명목 집단은 어떻다? 명목상 집단이다라는 것.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의견을 종이에 적어서 발표하게 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은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점, 소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당사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다. 동의 달력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제한 사항들이 뭐 A에서부터 B, C 이런 제한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한 사항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동의, 반대, 뭐 유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논의. 유보 또는 논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치겠죠? A에 대해서. 근데 A에 대해서 동의가 80%가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80% 넘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해서 80%가 넘었으니까 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의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동의 달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 75% 이상이면은 논의에서 제외시킵니다. 동의가 75% 이상이면.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잘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은 뭐죠? 뇌에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에 폭풍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쓰레기가 그냥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중에 뭐가 있어요? 아주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주제에 대한 해답들을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원칙은 뭐냐면 절대 비판을 금지합니다. 비판 금지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어떤 게 중요해요? 질보다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 이게 좋은 정답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거는 무조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대안으로 엄청 많이 나오면 질도 결국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것이다? 비판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이든 아니든. 그러면 그 많은 대답 중에 질적인 것이 선택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질이 양을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준법적 토의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정반합 A의 장점과 B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1의 길이 사회민주주의였고 제2의 길가 신자유주의였으면 제3의 길은 어떤 거였죠? 제3의 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제3의 길 합은 제3의 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네, 좀 이 친구가 너무 졸려해서 좀 쉬었다가